네, 안녕하세요. 인식 그리고 모션 관련해서 이번 장에서는 인식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배우고자 하는 내용은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인식은 현재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식은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술이 이제 인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연구 개발자들이 뭐 여러 인식이 왜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다 보니까 여러 대회들이 주기적으로 열리게 되고요. 또한 그렇게 많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데이터 세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대회들이 열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회들은 좀 이전에 열렸었던 대회들이긴 하지만 컴퓨터 비전 인식 관련해서는 이제 대부분 큰 대회로 많이 알려져 있는 대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VOC 데이터셋이나 아니면 여기나 아니면 RRC 이런 데이터셋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인식 관련해서의 이제 그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게 파스칼 VOC 라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 파스칼 VOC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다섯 종류의 문제를 한 데이터셋에서 다섯 종류의 문제를 이제 정의를 해놨고요.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이제 객관적으로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사전에 영상에 레이블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류 문제를 같은 경우 보면 분류 주석이 붙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5가지 문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로서는 분류 문제. 분류 문제는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20개의 종류를 가지고 분류하는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분류를 할 그때 정확도와 신뢰도를 이제 함께 출력하는 게 하나의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분류 예제에서는 결국에 버스나 사람이나 자동차 같은 이제 카테고리가 있으면 거기에서 만약에 그 해당 카테고리가 이제 가까우면 1에 가까운 값이 출력이 되고 나머지 값들은 0에 가까운 값들이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게 분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분류 문제는 뒤에 딥러닝이나 아니면 그런 데에서도 많이 응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버스를 예로 들었으면 그 버스는 하나가 1이고 나머지는 00000이 돼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1이다 라고 하면 사람만 1이고 나머지는 00000이 되어야 됩니다. 이 방식 자체를 이제 원하드 인코딩이라는 방식으로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 방식은 추후에 여러분이 딥러닝 모델을 사용을 할 때도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스칼 VOC 데이터셋에서 이제 검출 문제와 그 다음에 분할 문제 그리고 물체의 일부를 검출하는 문제 그리고 행위 인식 문제에 총 5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검출 문제는 결국에 이제 해당 물체를 분류하는 게 아니라 그 위치 정보까지 출력을 하는 게 이제 검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 검출 문제에서는 영상에 등장한 물체의 위치를 분류 정보면 결국에 이 영상이 무엇인지를 분류를 했다라는 정보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 정보에 대한 그 네모나 박스 형태로 이렇게 네모나 박스 형태로 이제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게 지금 요 검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분할 문제 같은 경우는 화소 단위를 분할 문제는 이제 화소 단위를 이제 분할은 이제 그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화소 단위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 경계선 만약에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제 영상을 봤을 때 제 부분 제 그 옷에서 얼굴에서 그런 컨투어 부분이 결국에 분류하는 이제 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각각 사람인지 아니면 오토바이인지 그 등에 대한 분할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게 분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서는 이제 신체의 일부를 검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나 몸이나 손이나 그리고 발 위치를 직사각형으로 표시해서 신체 일부를 검출하는 문제가 파스칼 VOC 데이터셋 중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서는 행위 인식 문제가 있는데요. 이 행위 인식은 하나의 영상이 있으면 그 영상에서 사람이 뛰고 있는지 아니면 전화하고 있는지 아니면 연주하고 있는지 등등을 이제 여러분이 태깅을 이용을 해서 영상에 뭡니까
태깅을 이용해서 그 각 초, 그러니까 동영상이기 때문에 0초부터 뭐 1분, 1분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 초별로 거기에 뭐 태깅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영상을 띄긴지 아니면 이 영상은 전화기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레이블링을 진행을 하는 게 이제 행위 인식이고, 그러한 레이블링을 추정해서 해당하는 영상 동작이 어떤 인식이다를 이제 파악하는 게 결국에 행위 인식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얘를 실질적으로 앞에서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확대해서 보면 이제 물체 불량화 검출은 이 버스 위치를 찾아내고 그 박스 안에 있는 이미지가 이제 버스인지를 이제 분류하는 게 분류와 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사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컨투어를 땄고, 그 다음에 똑같이 오토바이에서도 컨투어를 땄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값들은 다 0이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람 분할 정보 그리고 오토바이 분할 정보를 줄 수 있는 게 파스칼 VOC 데이터셋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 사람의 신체 부위가 검출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미 사람 얼굴, 그리고 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체 검출을 이용을 해서 이제 검출을 하는 게 이 파스칼 VOC 데이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똑같이 행위 인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박스를 떠가지고 사람 그 부분, 이 행동 자체가 거기에 또 레이블링을 주어가지고 이 사람은 뛰고 있다, 아니면 이 사람은 워킹하고 있다, 이 사람은 쓰러지고 있다, 그런 등등 그런 등등의 레이블링을 주는 게 결국에 행위 인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VOC 데이터셋에서는 아마 그렇게 대부분 5가지 종류에 대한 게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러한 이미지넷이라고 유명한 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는 클래스를 1000가지를 분류를 하는 문제를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1000가지, 요즘에는 이거 나왔을 때는 아직 성능이 덜 요거를 잘 분류를 하진 못했지만 요즘에는 아마도 잘 분류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000가지 분류를 문제를 다루는 대회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대회 같은 경우는 인식 대상을 이제 텍스트로 변환을 한 거죠. 텍스트로 이제 물체로 구국한 대회고, 실제로 이 영상에서 텍스트 영역을 찾아서 직사각형으로 표현을 하는 부분이 이제 요 대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만약에 OCR, 그러니까 텍스트 부분을 검출을 해서 이 텍스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 텍스트 부분을 영상에서 먼저 찾아야겠죠. 영상에서 먼저 찾고 그 찾은 그 박스를 클리핑, 자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게 뭡니까? 이 안에 있는 텍스트들이 해당하는 글자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여러분이 OCR 엔진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결국에 파악을 해야 되는 게 결국에 하나의 태스크가 그런 순서로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렸었던 총 3가지 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파스칼 VOC 데이터셋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성능 평가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능 평가 지표로서는 첫 번째로서는 신뢰도라는 게 있고요. 신뢰도는 검출한 것의 알고리즘이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값이 신뢰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불능은 실제로 이러한 신뢰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그릴 수 있는 곡선이 있어요. 그렇게 그릴 수 있는 곡선이 결국에 ROC 곡선은 제가 1주차 때 아마 설명을 했었던 거로 기억을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ROC 커브예요. 이게 ROC 커브고 결국에 아래가 TPR 그리고 오른쪽이
TPR, 그리고 밑에가 이제 FPR이고, 이제 왼쪽 위로 가면 갈수록 이제 좋은 거고, 이제 왼쪽 위로 이 밑에의 넓이가 AUC 값으로 표현이 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모델의 수렴 속도나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할 때 사용하는 곡선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정확도를, 그러니까 프리시전 그리고 리콜 그래프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시전 리콜 그래프 같은 경우는 X축 같은 경우는 이제 리콜, 그리고 Y축은 이제 프리시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따라서 결국에 이 그래프에서 알고자 하는 거는 리콜 값 변화에 따른 프리시전 값을 확인을 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요거를 실제로 그리게 된다라고 하면 AP, 여기 PR 커브, 여기가 이게 PR 커브인데요. 이렇게 나온 게 파란색으로 나온 게 PR 커브고요. 그래서 PR 커브에 이제 안에 있는 넓이가 이제 Average Precision이라는 평가 지표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PR 커브.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파란 색깔이 제가 PR 커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실제로 여기 약간의 꺾여져서 약간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빨간색처럼 이제 딱 직각으로 떨어지게 계산을 해가지고 안에 있는 average precision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넓이가 결국에 지금 요 해당 케이스에서는 이 빨간 색깔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얻은 값 안에 있는 넓이 값이 이제 average precision이라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실제로 이제 분류 문제에서 쓸 수 있는 AP 혹은 이제 물체 검출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실제로 AP 물체 검출이나 분류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요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구현을 해야 되는 게 요거 average precision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ROC나 AUC 값 등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요것도 이제 물체 검출해서 사용을 하는데, 물체 검출해서 이제 실제 정답인 박스와 그 다음에 우리가 모델이 예측한 박스의 그 값들이 있으면 그 해당하는 겹쳐진 넓이를 가지고 판별을 하는 게 이제 IOU라는 값인데요. 요 값 자체는 이제 물체 검출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실제로 물체 분할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 평가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IOU라는 값 자체도 이제 물체 분할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물체 검출에서도 사용하는 평가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스칼 VOC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었던 평가 지표는 총 IOU, Interaction of Union이에요. 자, 쳐보면 인터넷에서 이렇게 나와요. Interaction of Union이야. 요거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했었던 그 평가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에서 사용되는 평가 지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앞서서 대회에서 살펴본 게 파스칼 VOC 말고 요 하나의 더 데이터셋이 있었죠. 그래서 따라서 요 대회 같은 경우는 신뢰도에 따라서 5순위까지 탑5의 어큐리시를 이제 출력을 하게 돼요. 그 탑5에 대한 신뢰성은 출력을 하고, 그리고 탑 순위 안에 해당하는 영상이 속하는 분류가 있으면 맞춘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실패로 간주하는 이제 평가 지표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실패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이거 실제로 계산을 하게 되면 비율로 떨어지게 되죠. 왜냐면 그 전체적으로 테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학습이 되어 있는 모델을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맞춘 거의 비율, 그리고 맞추지 않는 거에 대한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각각에 대한 개수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비율로 성능을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지금 성능평가 지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예제고요. 대부분 이제 지금 파스칼 VOC에서 제가 말씀드린 물체 검출 IO나 이제 요거 Average Precision이 아니면 Precision Recall이나 아니면 AUC나 아니면 요 ROC 커브 같은 경우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지표들이 사용을 하냐라는 거를 잘 모를 때는
인터넷에 그 관련된 평가 지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지 않은 그 영역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만약에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 해당하는 부분들을 찾으셔서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이거는 이미지 캡션이라는 이제 자연어 처리나 혹은 이미지 처리에서 이제 쓰는 하나의 분야인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게 각각 여기가 다 데이터 셋이에요. 이 데이터 셋에서의 이 베스트 모델, 이게 가장 좋은 모델이다라고 나온 건데, 앞서서 제가 보여드린 요 데이터 셋의 여기 이미지 캡션이 원 코 캡션이라는 데이터 셋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평가 지표가 여기 써 있어요. 여기 뭐 BAU의 이거나 CIGL이나 아니면 라운지L이나 요런 것들이 주로 이미지 캡셔닝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뭡니까 그 평가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한 힌트를 드리면 여기에서 이 Papers with Codes라는 이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소타라고 썼는데 이 소타라는 이 홈페이지 여기에 들어가시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시는 이제 각각의 테스트와 유사한 데이터 셋들이 이제 존재를 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린 이미지 캡션이 아니냐 분할이냐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끊겨서 네 그런 건데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들어가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 뭡니까 해당하는 평가 지표들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데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페이퍼스 윅스 그 스탑 인터넷에서 어떻게 씻냐고 하면 요거 주소를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이 다시 연결이 돼서 제가 이미지 캡처닝 이렇게 쓴 거고요. 그 태스크에 여기다 지금 여러분이 쓰면 돼요. 태스크가 지금 안 뜨는데 잠시만요.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해당하는 아니면 이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태스크를 저는 이제 이미지 캡션이라고 소타를 썼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제너레이션을 하고 싶다. 제너레이션 소타 아니면 텍스트 제너레이션이야. 여러분 이렇게 쓰면 그 이 Papers with Code라는 그 홈페이지가 뜰 거예요. 구글에서. 그럼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이 그 평가 지표를 찾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찾아서 사용을 하라라는 방법까지 제가 온라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인식에서의 하나의 예시를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인식은 지금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인식에서는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사람인지 아니면 한 이미지에서 크라우드 이미지, 군중 이미지가 있을 때 각각 사람들은 동일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물체이기 때문에 그 특정한 물체로 정의를 하는 경우가 인스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즉 여기에 예시에 있는 것처럼 노란 줄무늬가 있는 우리 집 고양이 같은 경우는 딱 하나의 객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인스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궁중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같은 사람들로 묶어져서 봤을 때는 그거는 인스턴스가 아니고 개개인별로 개개인별로 봤을 때가 인스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인스턴스 종류에서 물체 종류에서는 여기서 리치 오브젝트나 나는 리치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냥 종류로서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이제 뭔가 연식 물체 그러니까 모양이 변하는 것들 그리고 모양이 변하지 않는 이제 자동차 같은 것들이 이제 물체 종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례 인식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저희가 사례 인스턴스의 종류를 살펴본 거고요. 실제로 이러한 인스턴스를 가지고 인식을 하는 기존의 방법들은 많이 이제 기하학적인 방법들이 기존에 많이 주류를 형성을 했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랬던 거는 실제 3차원 공간에 표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3차원 공간에 표현을 하게 되고, 그러면 영상이 입력이 되고 나면 어떠한 물체를 분할을 시도를 한 다음에, 그리고 3차원 모델과 매칭을 해서 이제 인식하는 전략을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기하학적으로 물체 인식을 뭔가 3차원상에 먼저 표현이 된 어떠한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있으면 테스트 영상이 입력이 되면 그다음 먼저 물체 분할을 신호를 한 다음에 그 결과 3차원 모델, 여기 선언한 3차원 모델 그리고에 매칭을 하면서 인식하는 전략이 주로 이전에 전통적으로 사용이 되어 왔었던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고려할 점이 어떠한 3차원 물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뭐 다양한 변화가 심하게 발생되는 영상들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례 인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포인트, 해결을 해야 할 포인트 문제점들은 결국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고려할 점 하나, 둘 개에 대해서 계속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이 이제 인스턴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러한 이제 인스턴스 레코그니션에서 하나의 예시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실제로 비디오의 예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디오 같은 경우는 초당 기존에 30시간 이상의 영상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2시간 비디오를 검색을 한다 하면 약 요 장만큼의 영상을 처리를 해야 되는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초당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서 개선을 하고자 해서 이러한 정보 이론 검색에 있는 이론 방법을 빗대어서 이제 텍스트 문서 집합에서 뭐 문서를 검색하는 방법을 이제 고안을 한 거죠. 이 방법을 고안을 했는데 핵심 원리, 방법한 고안 원리에 대한 핵심 원리는 문서를 빈도 벡터로 변환을 해서 간략화를 하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뭐예요? 빈도 벡터라는 거는 결국에 문서에 등장하는 횟수를 벡터로 표현을 한 게 이제 빈도 벡터인데, 결국에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쓰면 단어 집합, 그러니까 뭐 결국에 이제 사전에 있는 단어별, 그러니까 사전에 정의된 단어를 기준으로 해야겠죠. 이건 텍스트니까 텍스트 단어별로 문서에 등장하는 횟수죠. 그러니까 단어별로 문서에 등장하는 횟수를 각각 이제 벡터로 표현을 한 게 결국에 이 벡터로 변략화해서 간략화를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각각 발생하는 빈도를 가지고 벡터를 표현을 해서 구성을 한 방법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서 여기 위에서 결국에 이 예시 같은 경우는 T1에서 T3에 나타난 단어들을 모아 사전을 구성하는 간단한 예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조금 좀 확대해서 보면 문서는 결국에 T1, T2, T3를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는 결국에 철수는 야구와 축구를 좋아한다는 텍스트 문장이 있고, 그리고 문서 집합에서는 결국에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이 많다. 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사전으로 뜨기 위해서 각각의 단어별로 분류한 게 이 사전이라고 생각해서 철수, 야구, 축구 좋아하다, 선수 되고 싶다 학생 이렇게 단어를 나누게 된 거죠. 그렇게 단어 나온 것을 결국에 빈도 벡터로 표현을 한 게 F1, 그게 1, 요거로 각각 단어별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각 문장의 별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 결국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뭡니까? 요거 빈도 벡터, 문서를 빈도 벡터로 변환한 게 결국에 이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지금 여기에서는 요 위에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는 예제에서는 10개의 단어가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벡터 자체는 10차원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어가 지금 10개라서 10차원인 거고요. 만약에 단어가 10개가 아니라 20개 혹은 30개 여러 개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그 단어 수만큼 차원수가 구성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T1에서는 지금 첼시, 야구, 좋아하다는 단어가 각각 한 번씩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11111 그리고 나머지에는 0을 갖는 벡터 1을 만든 거죠. 그리고 또 동일하게도 그 과정을 적용을 한 거고, 실제로 이제 정보검색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보검색에서는 문서를 이어가 단어로 벡터로 변환을 한 다음에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백오브 월드라는 이제 단어 표시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 단어 가방 백오브 월드라는 게 결국에 문서 원래 이렇게 줄 이렇게 문서로 되어 있었던 것들을 단어로 변환을 해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이 백오브 월드라는 단어 가방이라는 예시다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러한 단어 가방으로 나타난 것들을 기반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서 간의 유사성을 측정을 할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정보 검색을 통해서 이제 뭔가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연산은 결국에 뭡니까? 정보 검색에서 핵심 연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T1, T2, T3의 문서 간의 유사성을 얼마나 잘 측정을 하냐가 여기 T1과 T2가 얼마나 유사한가 이거를 이제 이러한 질문에 많이 답할 수 있으면 이제 검색에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 검색에서는 실제로 T1이랑 T2를 직접 비교하는 건데 비교하는 대신에 우리는 이제 새롭게 만든 이 단어 벡터 있잖아요. F1, F2, F3 그 F1, F2, F3를 비교를 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 TF 벡터, term frequency 벡터라는 게 실제로 아까서 표현한 우리가 표현한 다 빈도 벡터로 표현을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K번째, K 차원인 거고, 그리고 D 벡터, 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 단어, 이 노테이션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각각 요 묶인 것들이 결국에 TF 벡터라고 부르게 되고요. 여기 제가 F1, F2, F3 같은 것들이 이제 TF 벡터라고 부르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 표현하는 방식이 단어 가방 백오브 월드인 거고, 그러면 이렇게 TF 벡터로 표현을 한 방식, TF 벡터로 표현을 한 벡터를 자체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이 정보 검색 어떤 우리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TF 벡터 대신에 결국에 TF-IDF 벡터를 사용을 하게 돼요. TF-IDF 벡터.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F 벡터를 사용을 하는 것보다 요 TF-ID 벡터라는 게 뭔가 검증이 됐겠죠.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정보 검색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다라고 미리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보면 이 FIK는 결국에 K번째 문서 요거는 이제 아까서 제가 F 벡터 나타난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단어 빈도수를 나타내는 한 거고, 요거는 FK 여기 밑에 FK는 결국에 전체 단어 수에 대한 그 빈도수를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 두 개를 요 항이 결국에 정규화인데, 그러니까 전체 벡터분의 내가 관심 있는 벡터로 이제 노멀레이션, 그러니까 정규화 노멀레이션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단어 빈도수를 나타나는 게 요 텀 앞에 있는 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로그에 이제 요 n은 결국에 전체 문서수인 거고, 그리고 i는 이제 i번째 단어 가진 문서수가 몇 개 있는지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로그식인 거고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로그 ni 분의 n은 결국에 역 문서 빈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라는 거가 있고, 이렇게 얘와 그다음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전체 단어수 이제 정규화된 단어 빈도수를 서로 곱하는 게 결국에 VK라고 그 TF-ID 벡터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VK 자체를 결국에 TF-IDF 이거 스펠링 틀렸는데 IDF 벡터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벡터로 이제 변환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첫 번째 벡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요 항은 거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에 결국에 큰 자동치를 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 IDF 해양 같은 경우는 두 번째 IDF 단어가 문서가 적게 나타나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난다고 하면 가중치를 높이겠다는 의미인데, 요거를 그냥 결국에 이것보다는 최종적으로 이 마지막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 고루고루 등장을 하면, 왜냐면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가중치를 낮게 하고, 반대라고 하면 분별력이 강하다고 하고 가중치를 높이는 기능이 결국에 TF-ID 벡터의 특징이에요. 요게가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리면, 많이 증가하는 것들은 이제, 가중치를 좀 낮게 하는 거고, 덜 발생이 되는 것들은 이제, 뭔가 유의미한 특징 벡터이기 때문에, 걔네들의 가중치를 높여가지고 하는 방식이 결국에 요 TF-ID 벡터의 주요한 특징이다. 요 특징이 가장 중요한 거죠, 결국에. 이 TF-ID 벡터의 주요한, 요 핵심되는 내용이 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TF-ID 벡터에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TF-ID 벡터가 결국에 이 VK 혹은 V 이렇게 표현이 된 게 지금 여기에서도 요거는 VK 벡터와 이제 다른 문서이죠. 다른 문서에 VQ가 나왔으면 그 두 개 사이에서 이제 유사도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 유사도 자체는 코사인 유사도라고 이제 그 유사도를 측정을 하는 이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유사도 요 공식인데,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그냥 두 내적 공간에, 그러니까 하나의 두 개의 벡터를 결국에 이제 두 벡터 간의 유사한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인 거고요. 실제 공식은 이제 위키에 여러분이 참조를 하신다라고 하면 요 공식이에요. 시뮬러티 자체는 이제 양쪽 코사인 값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밑에 보면 분모는 두 개의 문서 간에 이제 절대값이 들어가고, 위에는 이제 두 개의 문서 간에 벡터 내적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유사성 계산하는 방법인 거고요. 요거는 이제 유산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값을 가지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의미 해석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있죠. 마이너스 1은 서로 반대하는 경우, 아니면 0은 서로 독립적이거나, 아니면 1은 서로 완전히 같은 경우가 지금 요 코사인 유사도 값에 대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지금 사례 인식에 대한 예시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 측정을 했죠. 그러면 이 측정을 하는 게 실제로 두 가지 예시가 있어요. 첫 번째 예시로서는 인덱스 QK는 이제 요 예시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Q번째와 K번째 문서 혹은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Q 지리 문서 그리고 K 데이터베이스 문서를 가지고 유사도 계산하는 것, 혹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Q번째와 K번째 문서를 유사도를 이용해 측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예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개의 예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코사인 유사도를 만약에 적용을 할 때는 모든 벡터를 미리 노멀레 유니 벡터 혹은 이제 정규화를 해두고, 정규화하고 이제 뭔가 들어오는 정규화 벡터도 만약에 노멀레이션 한다고 하면 더 빨리 계산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만약 균이랑 크기가 되기 때문에 더 빨리 검색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 정보 검색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영상 인식에 적용하는 방법 같은,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얘를 저희가 이 앞서서 살펴본 거는 텍스트 인식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얘를 이제 실제로 영상 집합에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 정보 검색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을 적용을 해보고자 하는 건데요. 먼저 어떤 거를 단어로 삼을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겠죠. 거기에서 먼저 가장 핵심되는 게 엣지, 영역, 관시점 등이 이제 단어로 삼을 수 있는 이제 후보군이 되는데, 여기에서 불변성 그리고 영상에서 특징이 반복성 등을 감안을 하면 관심점이 훌륭한 후보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영상에서 관심점 자체를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적절한 기술자를 적용을 한다라고 추출해서 특징으로 삼으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똑같이 특징 자체를 이제 벡터로 삼는다고 하면 특징 벡터들 간에 서로 간에 이제 너무 크기가 커서 그러한 발생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크기가 커지는 문제들을 이제 문제를 방지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 결국에 특징 공간 안에 있는 특징 벡터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들의 대표를 단어로 삼아서 삼는다라고 하면 결국에 여기 사전의 크기가 커지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먼저 단어를 대표로 삼는다라고 하면 결국에 그 지역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대표 벡터로 이제 할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거기까지가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특징 공간을 이제 몇 개의 구간을 이제 나누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 자체를 벡터 양자화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 단어 벡터로 삼은 거에서 그 단어 벡터로 삼은 거에 얘를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몇 개의 특징 구간을 적용을 해서 벡터 양자를 적용을 한다는 거고 이 벡터 양자를 적용을 하면 결국에 특징 공간 자체를 D 구간으로 나누게 네, 여기서 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대표를 삼는 과정이 있는데 그 삼는 과정에서 삼는 과정이 결국에 먼저 이제 특징 공간을 먼저 몇 구간으로 나눈 작업을 여기 벡터 양자화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벡터 양자화를 적용을 한 다음에 결국에 몇 구간으로 나누겠죠. 거기에서 나눈 거에 대해서 대표 벡터를 선정을 하는 게 여기까지가 지금 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벡터 양자화라는 부분이 결국에 이게 뭡니까? 이 단어 벡터로 그 삼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국에 이 첫 번째 꼭지와 두 번째 꼭지가 묶여져서 이 특징 공간에 가까이 있는 특징 벡터를 하나로 모아서 그들의 대표를 삼는 과정에 일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 벡터를 설정을 해서 단어로 취하는 과정 자체 단어로 취한 이 단어가 요 시각 단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각 단어의 크기 자체가 D라고 설정이 되는 거고 만약에 D 끝 거기까지가 끝인 거고요. 실제로 여기에서 여러분이 뭡니까 새로운 영상에서 만약에 새로운 이미지 테스트 이미지가 들어왔어요. 그럼 새로운 테스트 이미지가 들어왔으면 해당하는 특징을 검출을 하고 그 특징 검출한 거에 벡터 양자를 적용을 하고 순서예요. 1번 특징 검출 그 다음에 새로운 영상이 들어오는 거 1번 그리고 특징 검출 들어오고 그리고 벡터 양장을 적용을 한 다음에 해당 구간의 단어로 매핑하는 게 그 다음 그리고 관심점 자체를 테스트 문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취급이 가능하니까 그 단어 이후부터 처리하는 과정이 동시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화 이때 이 양자화를 할 때는 군집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K-미니즈 알고리즘 혹은 이제 SOM이라는 알고리즘 등을 여러분이 벡터 양자화 하는데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여기에서 결국에 저희가 이 SOM이나 이렇게 군집화까지 적용을 했으면 결국에 영상에서 추출한 특징 벡터를 단어 벡터로 변경을 했으니까 결국에 TF ID 벡터의 유사도 추정의 이하도 받아서 결국에 사용이 가능한 거죠. 결국에 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체 분류별로 주어진 모델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에 이 사전을 구축하는 방법을 저희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이 방법 자체는 시각 단어 사전 구축하는 방법을 이제 TF-ID 벡터를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서는 물체 분류별 모델 영상이 있고 그리고 사이즈 크기나 이제 이러한 물체 분류 개수가 있겠죠. 그리고 출력으로서는 결국에 T만큼의 사전 캐스티의 단어 나오고 분류별 TF IDF 벡터 그리고 요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가 여기 두 번째까지인데 여기서 보시면 먼저 요 순서예요. 이거는 자 여기서 모든 영상에서 먼저 특징 벡터를 추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SOM이나 그런 K-미니즈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결국에 군집화를 한 다음에 대표 벡터를 나타나게 합니다. 그리고 대표 벡터가 이제 결국에 사전을 구성하는 시각 단어가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첫 번째 포문에서
여기서 특징 벡터를 추출하고 그들을 여기에 저장을 했고 거기에서 여기가 군집화된 이게 단어 벡터들이겠죠. 양자화된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각각의 군집에 대해서 대표 벡터를 계산하는 과정이 이 세 번째 꼭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선택적으로 뭐 요거를 적어놨는데 이거를 여기 세 번째 꼭지랑 이거 여기에서는 네 번째 꼭지인데 요거를 지워도 돼요. 필요 없으니까 요거 적용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뒤에 추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특징 벡터를 결국에 시각 단어 새롭게 들어오는 i의 특징 벡터 자체를 이제 시각 단어로 매핑을 하고 그것을 이제 vi라는 새로운 벡터 여기에 저장을 하고 그거로부터 이제 TF-ID의 벡터에서 VI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VI를 계산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여기에서 정보 검색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백오버 월드 가방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시각 단어 가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텍스트에서는 이제 단어 가방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영상에 적용을 했으니까 시각 단어 가방이에요. 백오브 비주얼 월드라고 부르게 되고 얘를 또 혹은 이제 키포인트 가방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가 적용이 된 예시고요. 실제로 얘는 이제 저희가 학습이 기존에 있는 벡터 연산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VI 벡터를 계산하는 과정을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이렇게 새로운 영상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새로운 영상은 결국에 여기 뭡니까? 시각 단어 구중에서 구축이 되어 있는 우리 미리 앞서서 설명이 됐었던 벡터 계산을 거쳐 가지고 결국에 TF 벡터 BQ를 추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추출이 된 벡터와 그리고 실제 우리가 미리 저장을 해놓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벡터와 유사도를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만약에 그 새롭게 들어온 값이 인계값을 줬을 때 이제 걔보다 높다라고 하면 이 벡터는 얘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 벡터는 만약에 인계값보다 낮아요. 그러면 이 벡터는 해당하는 분류로 인식을 하지 않는 거로 이제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앞서서 결국에 우리가 사전적으로 여기 요 부분을 정리를 한 게 지금 여기에서 위로 하나로 추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영상에서 결국에 TF IDF 벡터 BQ를 자체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그래서 VQ를 계산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입력, 출력 뭐 이렇게 계산을 한 거에서 이제 기존에 저장을 하고 있는 벡터가 있겠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벡터와 이제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을 해서 유사도를 측정을 하게 되고 그 유사도가 만약에 인계값보다 높으면 얘는 이 분류다. 아니면 이게 인계값보다 낮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는 이제 인계값보다 그거는 그 분류가 아니다라고 인식을 하는 게 거기까지가 이제 TF-ID 벡터를 이용해서 이제 분류하는 이제 예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카테고리 레코그니션이라고 새롭게 나오는 그건데 얘는 여기서는 이제 부품 모델을 저희가 다루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추후 이제 실시간 강의 때에 진행을 여기 부품 모델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영상에서는 이제 사례 인식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뒤에서부터는 실시간 강의 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